네, 지금은 화면 보이시죠? 네, 제 소개는 앞서서 좀 드려서, 어, 원래 공학도입니다. 원래 그 기계공학, 학부 때는 미케니컬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어, 원래 로봇 태권브이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네, 12년의 꿈이 네, 대학에 와서 6개월 만에 산산이 부서졌고요. 네, 지금은 이제 뇌에 대한 그 대학원은 이제 키스트라는 곳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융합과학 쪽으로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한 11년,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에 있습니다. 브레인 잡지는 제 재능이라기보다 그 아버님이 이제 치과 기공이라고 네, 약간 테크니션 분야이신데 수필가로 이후에 등단을 하셔서 유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이제 상호작용으로 그 발전하는 고등 생명체인데 이제 특히 이제 요아기에 이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유전이냐, 환경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텐데, 어, 잠시만요. 유전과 환경은 한 5대5 얘기를 과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네, 오늘의 조금 주제가 그런 부분과 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뇌과학자가는 아니고요. 또 그 의사로서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뇌를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의사이거나 뇌과학자 영역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의대가 아닌 곳에서 뇌를 얘기하는 최초의 학과, 카이스트의 바이오 내공학과가 생겼고, 그때 이제 뇌교육의 석박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뇌 훈련, 뇌 활용 분야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주제도 이런 뇌 활용 분야, 어떻게 하면 그 인간 뇌의 특별함을 갖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뇌를 어떻게 개발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실 얘기를 저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경제에도 한 3년간 넘게 칼럼을 썼는데, 아직도 사실은 잘, 일반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뇌를 얘기하고, 뇌 활용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뇌가 정말 특별하다. 이 유아기 시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뇌를 얘기하고 뇌에 대한 걸 하면 의사나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는 방향도 제가 원래는 원래 관심 있는 분야가 미래 세대의 이런 좀 방향성 코칭에 대한 부분이라 이제 이런 한중일에 대한 멘토도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지점부터 잠깐 점을 찍고 전체적인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도 OECD 가입 국가, 선진국 클럽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은 놀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OECD 가입 국가들에게 권고사항, 유아 때 교육은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신체 기반 놀이 중심입니다. 교구 중심 놀이가 아니라 신체 기반 놀이 중심. 신체 기반 놀이 중심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 그래서 그 또래들 사이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스스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신체, 정서의 작용들, 또 인지사고, 이런 일련의 두뇌 발달이 놀이 중심, 신체 놀이 중심으로 일어나야만 인간 뇌의 특별함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 특히나 그 흙을 밟지 않는, 특히 디지털 세대들에게 더욱더 중요해진 겁니다. 네, 지금 흙을 밟지 않죠? 스크린으로 교류를 하죠. 또래 그 형제보다는 아이 한 명이 집안에 많죠. 그리고 이제 지식 전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지난 그 한 30년간 그 급증을 한 네, 인류의 물질 문명 세대가 이제 인공지능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OECD에서 놀이 중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네. 키즈 내교육에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내교학과에서는 그 산학협력기관이자 보육교사 양성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놀자, 친구와 놀자, 지구와 놀자 이 세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넷돌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유치원에 또 여러 번 방문도 해보고 그 프로그램도 좀 살펴도 보고 하면서 제일 이 눈에 띄은 것은 놀자였어요. 네, 놀자. 놀자가 일단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나와 놀자, 친구와 놀자, 그리고 지구와 놀자.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신 성인분들은 지구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던 세대이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비하면 추가가 된 건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기가 되기 전에 특히 이제 성인 뇌의 90% 사이즈가 커지는 게 6세라고 알고 있죠. 네,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한 1.34kg. 근데 지금 태어날 때는 3,400g. 그것이 이제 1kg까지 커지는데 불과 6년밖에 안 걸립니다. 네, 6년이면 성인 뇌 사이즈의 90%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두뇌 발달을 가로막는 것을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너 이것밖에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뭘 하면 다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한계를 씌워주는 6세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계를 심어주는 행위는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이유는 그것을 인지적으로 해석할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외부의 부정적 자극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강한 정보의 유입 첫 번째, 두 번째가 사고의 영역을 좁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 사고를 한국이거나 아시아거나 아니면 특정 이념이거나 특정 종교적이거나 그런 사고를 좁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네,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한일 축구하면 막 과도한 액션을 갑자기 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게 또 비치겠습니까? 일본의 아픈 그 역사를 잊자는 게 아니죠.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사고 영역을 좁히느냐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지우기가 네, 여기 있네. 네, 그래서 이 넷도리의 프로그램이 놀자 첫 번째 굉장히 매력적이게 저는 다가왔고요.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들어간 시점, 그리고 순서, 나부터 주변 또래, 그리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영역까지 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이 세 가지 그 슬로건에
그 퀴즈 내교육에서 하는 이 넷도리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방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안내 드린 큰 세 가지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뭐 IQ 얘기는 짧게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IQ 세대는 아이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IQ를 측정했던 세대시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도 IQ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우려해서 지금은 IQ 시대는 아니죠. 네, 집단 IQ 검사를 금하고 있는 시대이고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하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간 이제 큰일이 나는 시대입니다. 뉴스에 나오겠죠? 해외 토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란 나라에서 집단 IQ 검사를 했대. 네, 이런 게 OECD에 회자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IQ 역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IQ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개인 IQ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궁금하면 더 해도 되는데, 그 1983년에 이 다중기능이 나왔죠. 네, 83년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렸다는 다중지능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핵심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을 얘기했을 저 시대는 지능은 단일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대이고요. 그것을 좀 반하고 싶어서 넘어가고 싶어서 frame of mind, 아이들의 마음은 다양해. 다양한 지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다중지능이 메인 타이틀이 아니라 이 frame of mind가 실제 다중지능 저서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다중지능은 부제입니다. 핵심은 뭔가요? 마음인가요?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마음을 지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7개를 냅니다. 언어 논리 수학, 지금 얘기하는 학습 관련한 조금 유관한 지능은 2개밖에 없고요. 음악,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대인 지능, 자성 지능. 음악을 잘하면 부모님들, IQ 부모들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음악에 지능이 높은 거예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음악에 대한 지능이 높은 겁니다. 신체 운동, 네, 신체 운동의 지능이 높은 거죠. 여기에 그 시작은 마음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언어적 표현과 이해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목표로 하는 바를 빠르게 달성하고 잘 달성하는 능력이죠. 네. 신체 운동 지능. 내 마음이 어떤 골프를 치는데 아니면 축구를 하는데 내 몸이 거기에 적합하게 빠르게 바뀌고 높게 역량이 나오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죠. 대인 지능. 내 마음이 어떤 또래와 상호작용을,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하고 하는 그것이 잘 오고 가면 내 마음이 그럼 대인 지능이 높은 겁니다. 내 친구들 빨리 사귀는 아이들 있죠? 대인 지능이 높은 거죠. 이게 처음에 낸 거고, 아시다시피 자연지능은 1993년, 10년 후에 나오고요. 가드너 교수가 자연지능을 왜 냈냐면, 본격적인 디지털 문명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점점 없어지는, 아이들이 자연과의 거리감이 뭔가 아스팔트가 깔리고 디지털 문명이 커지는 시점에 아이들의 마음 능력의 다양성이 점점점 줄어들 것 같은 이 자연 친화지능인데요. 이것이 1993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20 몇 년이잖아요. 27년? 네. 이때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흙을 밟지 않는 세대 출현의 위험성을
이미 27년 전에, 27년이 아니라 거의 30년 전에 위험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인류 세대를 공중부양족,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지점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지난 30년간 태어난 아이들의 왜 한반에 30명 중에 아토피가 많고 ADHD가 많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급증하고 뇌전증, 간질이 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 것들이 왜 급증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존 지능을 냈죠. 네,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능을 네, 좀 더 전체적인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방향성, 그리고 지속성. 네, 지속시키려면 실존 지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려 네, 40여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학습 국가다 보니까 아직은 IQ 부모 세대의 이 지배력이 큽니다. 네, 채덕지가 아니라 지덕체 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IQ 100년 역사는 무너졌다는 걸 전제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다중지능 세대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오늘은 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넷도리의 그 프로그램의 방향, 놀자, 지구, 그리고 나에서부터 의식 확장의 방향성.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IQ 세대로 살아왔고, 또 지덕체 세대로 온전히 살아왔고, 지금도 4살, 5살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을 제가 지금 압구정에 연구실이 있는데 4~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어 유치원을 엄청 합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데요. 몸,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덕체의 오류를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마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먼저인가요? 마음, 몸? 네. 대한민국은 마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나라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좀 덜 못하면 내 아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거야.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마음만 잘 먹으면, 머리는 좋은데, 의지만 내면, 마음만 먹으면, 월드컵에서도 정신력은 좋은데, 정신력이 중요해. 네. 그래서 히딩크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력이 더 이상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의 신화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몸의 중요성을 가져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죠. 우리는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왜 우리는 지덕체로 살아왔을까? 왜 채덕지가 더 맞다고 얘기를 하지? 네, 마음. 몸이 마음과 어떤 관계일까? 네, 오늘 그것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특강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이십니다. 오늘 만나고 왔어요. 오늘 오후에 한 6개월 만에 뵌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여러 번 뵀는데 이분이 현재 서울대 사범대 학장 중에 유일한 체육 전공 출신 학장으로 굉장히 사실 이례적이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몸교과서란 책이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 체육 전공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들어간다는 서울대학교에 아무리 체육 전공 출신이라도 최초로 사범대 학장이 됐는데 뇌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인간관에 기반해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
바꾸고 싶다. 이분의 신념입니다. 얼마만큼 바꾸고 싶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학습을 잘하는 친구들, 과목을 국영수 교과 쫙 쪼개가지고 과목에 대한 성적이 가장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서울대학교에 들어보냈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니 굉장히 답답함이 밀려들고, 왜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 최고의 학습국가, 단점만 있는 거 아니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탑3를 구가하는, 누가 뭐래도 한국은 교육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는 이제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성, 지력 이쪽 말고 뭐가 빠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현재 한국 최초로 학습과학연구소가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과학, 러닝 사이언스, 학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21세기 초입에 전 세계에 확산된 학문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이 학습과학연구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된 학습과학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학습과학연구소는 서구에서 시작된 학습과학이 아니에요. 동양적 사고, 특히 아시아, 특히 한국, 이거를 접목하고 싶은 거였는데, 작년 9월에 이 학습과학연구소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먹질 못했습니다. 마치 서구의 학습과학을 연구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이분하고 만나서 여러 개 얘기를 하다가, 원래 본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내교육적 취지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이해. 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를 잠깐 공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네, 수백 년 동안 근대 교육 시스템,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나오죠. 데카르트, 아이고, 아파트에 안내문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수백 년 동안 서구의 근대 교육의 시작은 사실상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부터입니다. 네,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었다. 심신이원론.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성적 인간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신체를 통제하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된, 그래서 지덕체, 그 중에서도 지를 중심으로 학문을 쪼개서 표준화된 지식을 우리가 배운, 정확하게는 400년 전에 데카르트 때부터 시작된 서구의 근대 교육, 한국의 전통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탑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새롭게 본 겁니다. 왜 우리는 지력 중심으로 했을까? 마음 먹으면 다 되나? 마음 먹기대로 되나? 몸은 뭐지? 몸에 대한 걸 생각을 다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구의 근대 교육에 몸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16세기. 우리의 마음은 몸과 별개이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몸의 감각. 우리 넷도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뇌체조를 하죠. 그러면서 몸과 상호작용을 하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놀이 중심 유아 교육을 강조하는 그 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몸의 감각이, 근데 400년 전에는 몸의 감각이 그릇된 정보를 머리로 전달해서 마음으로 그것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잘못 해석시킬 수 있으므로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40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400년 전에는 아마 이 넷도리에서 뇌체조하는 걸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신, 이원론, 몸과 마음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나는 생각한다가 먼저입니다. 존재는 다음이. 네, 생각, 이성적 사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양의 근대 철학의 교육학의 바탕이 된 심신이원론. 자,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더 큰 공교육 시스템으로 체계화됐고 엄청난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한 시도라는 거예요. 2022년에 이분이 이제 사범대 학장이 된 다음 해 사범대 신입생들, 서울대 학생들에게 필수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뇌입니다. 뇌. 대한민국의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 뇌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아이들과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몇 프로가 될까? 네, 이렇게 한 떠올리면 한 10% 안 되겠죠? 그 중에서 또 뇌또리를 쓰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범대 학생들에게 필수로 알립니다. 왜냐? 이분이 한 5년 정도 독학을 하셨어요. 왜 서양의 근대 교육에 왜 몸이 없었지? 그래서 아까 알았어요. 데카르트 때부터 이어온 거라는 걸. 아, 심신이원론의 철학, 이성적 사유를 강조했던.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이것을 완전히 체계화시켰고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로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 정보를, 지식을 주입받는 방식으로 해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필수적으로 뇌를 공부해야 된다. 왜냐?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기본은 사범대는 뇌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교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의 총사령탑인 뇌를 이해해야만 네,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 학장님은 보신 거예요. 네, 통찰이 있죠. 네, 혼자서 체육 전공 출신의 아무리 교수라도 독학을 해서 이 정도의 그것을 가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뇌과학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뇌교육의 좀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이런 지점을 만나기 때문에 체육 전공 분이 네, 이 뇌까지 오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한 뇌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게 뇌를 포함한 몸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뇌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몸 교과서를 낸 겁니다. 뇌가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네, 우리 뇌토리 하시는 선생님들, 뇌가 먼저인가요? 몸이 먼저인가요? 네, 몸이 먼저예요. 뇌가 없는 동물이 있죠. 인간의 의식은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체화주의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뇌과학에서도 뇌 이꼴 마음, 마음 이꼴 뇌, 이게 이제 21세기 초반 인식입니다. 마음은 뇌야, 뇌는 마음이야. 이런 것은 한 십수년 전의 뇌과학의 얘기고요. 지금 최신 뇌과학은 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최신 뇌과학에서도 몸이 최신 하두가 되었다. 네, 이런 것까지 하셨다는 건 굉장히 깊게 공부하신 거예요. 결국은 뇌 공부하다가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음의 중요성까지 간 겁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지금 서울대 사범대학에 이걸 막 녹여내고 있어요. 아마 넷돌이거나 또 여기 내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경험한 선생님들은 이 학장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하면 그 필수로 하는 교과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서울대 사범대가 15개 학과가 있어요. 그럼 학과별로 한 명씩 뽑으면 15명이 한 조가 되겠죠. 그래서 3가지가 없는 수업을 해요. 3가지가 뭐가 없냐면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교수가 없고 담당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과 성장, 협력과 성장이라는 과목을 필수화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명이 한 조가 되면 그 조의 멤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체득을 합니다. 드럼 배우기 프로젝트. 네, 드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방식은 네, 지식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드럼을 배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깨어난 감각, 네, 그 감각의 발현에 대한 좀 얘기들, 발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태도의 변화, 그것을 통한 의식의 변화, 그것을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인지사고 능력이 높다고 하는 서울대 친구들의 반쪽짜리 뇌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서구 근대 교육의 맹점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덕체 교육 체계 안에서 깨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채덕지. 이런 프로젝트 또 아니면 이런 지식사회가 갖는 위험성은 OECD에서 이미 얘기를 10년 전에 했습니다. OECD 2030 혁신 모델에 보면 기술 발전이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지금 20세기 교육의 틀로는 더 이상 미래에 직면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10년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을 하는 아이들, 지식학습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떤 걸 계속 스스로 선택하고 지력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은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이 약화될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강조하려면 완전한 답은 모르겠는데 교육 환경만은 바꿔야 된다고 OECD가 진단을 해서 내어놓은 것이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이에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면 모듈식 수업이나 뭐 이렇게 1시간씩 50분씩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조를 짜고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미션을 주고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네, 이런 방식은 10년 전에 OECD가 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OECD의 공고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지금 미래대학의 상징이라는 미네르바 스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교육부도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가이드를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을 모델링을 해서 K 미네르바 스쿨을 지향하자.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아시죠? 남쪽부터 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한 10년 후면 스카이 대학, 그 다음에 카이스트 계열, 이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저출산에 따른 수능 인구의 10% 가까이 될 거라고. 10년 후면. 네, 뭐 그런 우스운 전망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여기 핵심이 뭔가요? 기본은 온라인 학습 50%, 능동적 학습,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머뭅니다. 주로 이제 저기 홍대 쪽에 한국에 머물면서 한 6개월간 한국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학을 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네,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니까. 네, 여기는 이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은 계속 경고가 나왔습니다. 2014년에 미네르바 스쿨 나오고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뭐 많이 들어보셨던 인간의 고유한 능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또 방향성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뇌의 특별함. 네,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좀 적어 봤습니다. 지금 계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금 내가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현장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내 아이에게
또 자녀에게 하고 있는지, 좀 유사점이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모션 컨트롤. 네, 움직임의 조절. 네, 잘 가이드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네, 요즘에 로봇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긍정 마인드. 네, 긍정 마인드. 긍정 마인드는 유전의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편향성이라 어린 세대에게는 긍정에 대한 실수 오케이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상상의 시간을 갖게 하는가? 좋은 질문이에요. 상상하지 않는 아이들. 타 동물들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상상을 하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네. 인사이트, 통찰, 영감 같은 거 막 떠올리는, 네, 이런 상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창조성, 언어에 대한 거, 네, 언어학습, 또 셀프 컨셔스, 자의식, 나를 스스로 나라고 알아차리는 훈련,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 성인도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 뭐 하면 그렇지만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기 이제 명상 이런 게 관련이 있겠죠. 이것이 아직은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운 자연지능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기반으로 자 이제 조금 더 인간의 뇌의 특별함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넷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뇌에 대한 이해가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 우리의 본질은 동물이죠. 네, 식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움직일 동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영어로는 애니마, 네,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뭘? 개체. 그래서 우리가 의식 움직임이 멈추면 식물인간이라는 것을 의학에서 표현하는 이유죠. 기본이 움직임이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지 도등자를 빼면 동물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뇌에게 가장 근원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네,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여기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뇌가 가장 상시적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받는 대상. I로 바꿔볼까요? I의 뇌가 가장 상시적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받는 대상은 뭐겠습니까? 네, 답은 네, 몸이에요. 이게 몸이라고 몸입니다. 몸. 네, 가장 근원적인 대상. 네, 인간은 이렇게 신경계가 다 뻗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아이들이 걷고 뛰고 발을 움직이고 하면 이 신호가 바로 뇌로 가는 게 아니죠. 네, 신경계와 내분비계와 순환계를 따라서 네, 척수로 가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두정엽의 이 파란띠 보이시죠? 이게 확대하면 체성감각 피질이에요. 네, 이게 신체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우리 몸의 신체 지도가 신경세포 비율로 다 있어요. 이거를 3D로 투영하면 호문쿨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파랑색이 체성 감각이라는 거.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몸을 움직이면 신체 활동을 하면 몸에 있는 감각이 뇌로 전달됩니다. 운동이 먼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되고 이게 앞으로 이제 토스가 돼요. 토스가 되면 앞에 있는 주황색은 운동 피질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몸에서 받아서 운동으로, 네, 운동 영역으로 토스를 해서 마지막 앞쪽 전전두엽에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네, 손을 뻗어, 발을 뻗어, 뭐 어디 잡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운동 신호가 밑으로 다시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아이들이 신체 놀이, 넷돌이 할 때 뇌체조를 하죠. 뇌체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몸의 감각 신호가 뇌로 올라오고 네, 뇌에서 운동을 출력하는
이 상호작용,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끊임없이 사지 말단까지 자유롭게 일어나야 자율신경과 이 전체, 이 체성신경, 뭐 말초신경 전체가 골고루 발달을 해요. 이것이 제대로 충분한 시간으로 사지 말단까지 0세,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안 되면 아이들의 자율신경과 심신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커집니다. 이 아이 제대로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비롯해서 고유수용성 감각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단을 걸을 때 뭔가 약간 막 헛디는 거나 제대로 막 뜀박질이 안 되거나 공을 던졌는데 제대로 못 받거나 여러분들 그 계단 올라갈 때 계단에 걸을 때 온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죠? 알아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잘 안 돼요. 지금 친구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30대, 40대 이상 되어야 보통 오는데 고유수용성 감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뭐 뭐죠? 그 줄넘기도 다 가르쳐요. 모든 움직임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모든 것을 가르치면 안 되죠. 우리는 고등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물종의 진화에서 인간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이 모든 게 동물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 움직임이 점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사지 말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강아지, 고양이 이게 조절까지가 안 되죠. 파충류는 몸 전체만 이렇게 움직이죠. 네, 양서류 단계. 네, 감정은 왜 생겼냐?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은 나중에 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뇌가 없는 동물이 있죠. 뇌도 나중에 만들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1년을 움직이다가 두 발로 서죠. 기다가. 그리고 한 2살, 3살 되면 이제 점점 더 사지 말단을 다 조절하게 됩니다. 오늘날 고등 동물로서 진화된 호모사피엔스는 움직임의 가장 진화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움직임이 그냥 움직임이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던데요? 인간은 못 날잖아요. 얘기를 하시면 독수리 계열은 조류 계열은 손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날지는 않지만 더 미세한 움직임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의 복잡한 감정 기제를 갖고 있고 언어와 자의식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출발이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진화된 두뇌의 기제가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모션, 감정의 영어죠. 모션에서 이자가 붙은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내 몸 상태 안 좋으면 누가 툭 치면 짜증이 쉽게 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라는 건 진화의 영역에서 생존의 그것을 위해서 감정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 편향성을 가져요. 아이들에게 부정적 편향성.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에게 긍정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고양이와 쥐의 얘기예요. 인간은 진화된 생명체라 감정이 있는데 편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나 부정적 기억을 저장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따로.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소독 온통 굶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편도가 제거된 쥐 앞에 고양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기를 피합니다. 네, 편도체. 네, 공포와 부정적 감정 기억을 저장하는 뇌 영역이 인간에게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진화되었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으면 보다 생명의 그 유지에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 편향성을 갖기 때문에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경우는 끊임없이 부정적 의식으로 계속 감정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긍정적 마인드셋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어린 유아기 때 되지 않으면 인간의 진화상 기본적인 부정적 편향성이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더 심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어릴 때 부정적인 심각한 외부 자극은 네, 이 편도의 이 발화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과거에 안 좋았던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거나 어둠 속에 있었다거나 누가 뭔가 이렇게 그런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편도가 확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뱀에 물려본 사람은 뱀하고 비슷한 것만 보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뱀을 직접 보면 나의 전전두엽은 빨리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이 말이 듣지 않는 그런 건 이제 편도가 뇌 지배권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강력한 자극이 생기는 건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일단 1차로 정리를 하면 오늘날 인류과학이 오늘날 학문체계가 밝힌 인간의 두뇌 발달 원리는 명확합니다. 지덕체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체덕지, 특히 유아기의 6세까지 인간 뇌의 사이즈가 90%가 커지는 첫 번째는 움직임, 신체 관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0세, 1세, 2세, 3세, 4세까지는 최소한 그 바탕 위에 탑을 쌓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탑을 쌓냐? 두 번째 탑인 정서의 탑을 쌓는 거죠. 왜? 감정이 이모션이니까. 몸, 마음의 상호작용. 거기에서 비롯된 태도, 네,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저 친구 참 태도가 좋네. 네, 애티튜드. 이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1번과 2번에 끊임없는 내재된 이런 행동 습관, 좋은 긍정적인 습관, 이런 신체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좋은 태도가 길러지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작위적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행동 패턴이 나오는 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진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뇌교육에서는 뇌체조 훈련을 가장 기본으로 까는 이유가 네, 동작, 호흡, 의식. 우리 그 넷돌이 하는 영상 다들 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의 그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에 여기 넷돌이 했던 유치원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동요에 맞춰 뇌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
뇌체조를 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두뇌가 활성화된다는데요. 뇌체조가 모두 끝난 후 아이들은 목청껏 외칩니다. 뇌체조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제가 멋있어진 것 같아요. 몸도 튼튼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체 훈련을 했는데,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죠. 네, 우리가 보통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동을 했을 때는 정서 상태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피지컬한 바디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뇌체조의 포인트는 동작, 호흡, 의식이에요. 몸의 관찰, 네.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부분이 그 동작에 중심을 두고, 이게 어른에서 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뇌체조 훈련을 최소한 초등학생부터. 그런데 더 아래 유아기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식에 대한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몸과의 이 상호 소통이 어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넷돌이로 하는 뇌체조 부분을 일정 시간만 계속 훈련만 해도 아이들의 의식이 밖으로 향하는 외향성이 아니라 내향적인 의식 방향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의식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보통의 케이스보다 훨씬. 그래서 점점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 신체 균형이 깨어지면 출렁임이 일어나죠. 그 출렁임이 감정인데 그 출렁임을 잘 관찰하게 돼요. 잘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막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닌 신체 영역입니다. 네, 여기서 정리 한번.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마음의 영역 아닌가요? 감정은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은. 네, 오류라는 거죠.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0세기에 지대한 오류가 있어서 지금도 마음이 좀 안 좋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요, 상담센터에 가서 마음 상담을 해요. 감정이 마음의 영역이 아닌데 신체 영역에서 출발했는데 내 감정으로 마음이 좀 손상되고 했다고 착각해서 마음 상담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나요? 네, 출발이 마음이 아닌데. 네, 물론 복잡한 2차적인 영역이 있죠. 감정에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1차 감정은 신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감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인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라우마, PTSD 환자 그룹들 대상의 치료의 대부분이 소매틱 메서드. 네, 소매틱 들어보셨습니까? 몸학이란 뜻이에요. 최신 심리학의 가장 화두죠. 소매틱 메서드. 네, 신체 기반 훈련이 가미된 심리 치료의 방식으로 전환이 된 이유가 오늘날 인류의 학문은, 뇌과학은 제시하고 있어요.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 영역에서 출발했다. 뇌체조가 단순한 뇌체조가 아닙니다. 신체 균형이 깨어지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네, 생명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유지 능력, 항상성, 네, 외부의 자극에 내부의 요소들이 잘 대응을 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아이들이 요즘에 흙을 밟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신체 활동을 안 하고 서로 상호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어릴 때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항상성 기제가 깨어진 채로 6세가 돼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아토피부터 이런 자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체 건강의 기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항상성, 모션, 이모션. 이제 400년의 시간을 돌아와서 가장 최신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좀 얘기를 드리면 400년 전에 데카르트를 얘기를 했죠. 네, 데카르트.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네, 신체, 몸에 대한 이런 감각이 이성적 사유를 방해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은 독립되어 있다. 마음은 천상의 영역이요. 몸은 그냥 이 땅에 네, 도구로서 있는 거예요. 40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뇌 쪽 공부하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토니오 다마지오. 현존하는 세계 최고 레벨의 뇌과학자입니다. 뭐 뇌과학 책을 몇 권만 읽어봐도 나오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처음 낸 책이 데카르트의 에러예요. 데카르트의 오류. 데카르트는 잘못됐다. 왜냐? 마음은 천상의 영역이 아니라 몸에서 출발해서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서와 느낌. 뭐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 느낌이 이래. 네, 뭐가 더부룩해. 아니 뭐가 느낌이 좋아, 나빠, 기분이 좋아.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이제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고등의식 기제인데 어디서 나오냐? 화살표. 바로 맨 바닥에 셀. 인간이 이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맨 바닥에 이제 세포 단위에서 이제 세포군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기관이 생기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쾌락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못 느낍니다. 이게 느낌의 영역이 아니에요. 충동 동기 그 위에 이제 중첩되어 있는 1차 정서 네, 약간 기분이 뭔가 약간 느낌이 이렇게 일어날 걸 우리가 알아차릴 때가 있죠. 여기까지가 자동 항상성 시스템.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인간은 생명체니까. 동물에 앞서서 생명체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염증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알아차리죠. 네,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몸에서 뭐가 세포가 암세포도 생기고 막 이러겠죠. 하루에 수천 개씩 캔서, 암세포의 원초 세포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암세포로 완전히 발전을 하느냐, 그냥 돌연변이들이 없어지느냐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들이 그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인간의 몸에서. 그런 것들이 모르잖아요, 저희가. 네, 그게 이제 염증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게 어디 막 열이 생길 수도 있고, 뭐가 약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더부룩해. 우리 느낄 때가 있죠. 뭔가 오늘은 좀 느낌이 어쩌게 아파. 통증이 나. 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 친구 참 직감이 뛰어난 것 같아. 직감. 영어로 gut feeling입니다. 장의 감각. 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하고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는 걸 지금은 알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누가 쿡 뛰어들면 짜증나고 막 XX가 나올 때 호흡을 이렇게 큰 호흡을 3번만 쉬어도 감정이 쫙 조금 내려가죠. 네. 명상, 호흡. 명상이라는 게 서구의 역사에 없죠. 네. 아시아만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심신이론론, 아시아. 심신이원론, 서구. 서구에서는 명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이런 트레이닝이 몸에 변화를 준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말이 지나서야 의학계에서 비로소 이제 거의 그 메인스트림에서 받아들입니다. 이 다마지오가 낸 두 번째 책이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이에요. 스피노자는 심신이론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계에서는 그 심신이원론이 아니라 심신이론론으로 이제 사실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권으로 교육 현장에 안 된 거죠. 핵심이 뭐라고요? 네, 몸에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공감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아이들, 네, 요즘에 매력적이죠. 직장에서 공감형 인재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부분을 인간 뇌의 특별함의 차원에서 유아기 때 이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울 뉴런의 작동. 공감 기제의 그 발달에는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 미러 뉴런, 거울 뉴런 때문이. 네, 거울 뉴런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행위를,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참 공감 능력이 좋고 소통도 잘 되고 참 그 이뻐 보이고 한데 어떤 친구는 참 개인적이고 그 상대에 대한 배려도 안 하고 태도도 뭔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DNA 이후 인류사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게 거울 뉴런, 미러 뉴런입니다. 네. 영장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충류나 아래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거울 뉴런이 중요하냐? 공감 기제뿐 아니라 학습에서도 네, 더없이 중요한 게 이 거울 뉴런입니다. Seeing is doing.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나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 생명체로 발전한 이유, 간접 경험만으로도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공감 뉴런인, 그 거울 뉴런인데 초기에 발견된 거하고 최근의 연구가 조금 달라요. 초기에 원숭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혀를 내밀면 원숭이가 따라하죠. 네, 이게 원숭이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인간하고 무슨 차이냐? 원숭이는 결과만 복사합니다. 인간은 what, why, how, 의도까지 복사합니다.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엄마가 1개월 책을 읽는 척만 하면 4살 아이도 척하는 엄마의 독서 습관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에 비친 부모, 아이에게 비친 교사의 모든 것을 복사합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든 행위를 또 또래의 아이들의 행위를 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성은 어떻게, how에 대한 것까지 복사한다는 거예요. 네, 대충 독서의 세션이라고 그때만 선생님들이 책을 읽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복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미러 뉴런의 핵심은 이제 뇌 섬엽이라는 게 그 인슐라라고 부르는, 이게 어디 위치되어 있냐면 바깥쪽 대뇌 피질의 안쪽,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감정 중추를 담당한다는 대뇌 변형계의 위쪽, 네, 이렇게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감정 영역과 사고 피질, 의식의 연결점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 거울 뉴런이 이 프로세스를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정 영역만 따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언어도, 정서도, 감각 영역까지 미러링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 패턴과 교류의 상태와 말과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어린 아이들은, 유아기 아이들은 복사하고 있다는, 네, 굉장한 좀 위험성, 네, 위험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학자들이. 인간에게 이런 거울 뉴런이 있는데, 공감형 기제를 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공감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이 안 될까? 왜 어떤 아이들은 공감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왔는데 공감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른도 아이도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라마찬드란이라는 그 거울신경에 대한 초기 연구자가 최근에 낸 연구입니다. 거울 유련이 있는 게 맞는데 있는데 분리하는 기전도 존재한다. 네, 어떤 상황에서 공감 뉴런이 작동을 안 하냐? 거울 뉴런이 강력한 자기 신체 신호. 자기 신체 신호란 건 나에게 모든 신호가 쏠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유지입니다. 생명의 유지 장치. 이 생명의 유지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뭐죠?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뭐 남 신경 못 쓴다는 거죠. 왜? 나의 뇌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안쪽의 코어의 역할, 동물로서 갖고 있는 항상성 생명체 유지 본능이 유지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진화된 기제라고 봐야겠죠. 영장류에만 있으니까 영장류에만 있는 거울 뉴런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엄마 아빠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심신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본 그것이 된 그룹들, 그런 아이들이 많은 그룹들, 그런 교사가 함께 있는 그룹, 그런 유치원,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공감 기제가 높은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을 갔을 때 굉장히 따스함이 느껴지고 굉장히 밝은 얼굴과 표정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면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공감 기제가 높은 아이들이 나올 수 당연히 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그럼 키우는 시작은 뭐냐? 네, 단순하죠.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심신, 스트레스의 상태를 0점 상태로 만드는 것부터. 즉,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 항상 타인의 마음과 잘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나의 몸과의 소통이 먼저이고 사실상 끝입니다. 네, 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 자기 감정의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잘 들여다보게끔 훈련과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공감은 자연스럽게 시작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즘적으로. 그럼 누가 중요하죠? 네, 교사가 중요하죠. 부모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원의 아이들의 마음 능력을, 공감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의 훈련이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 교육이 먼저라는, 네, 교사, 부모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뭐 원의 원장님들은 공감하시겠죠? 아이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부모 교육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의 열쇠가 뇌라는 걸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뇌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좀 늦었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가 이제는 뇌기 때문에 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교사, 부모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게 더 중요해졌냐 이 얘기로 좀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뭐 특별하게 그 영상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기반 모델. 이게 뭐지? 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이제 LLM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어가 적용되는 모든 영역. 언어가 뭐지? 이미지, 음성, 텍스트, 기호 이런 거 다 언어로 통칭합니다.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영역이 뭐가 있죠?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이미지, 음성, 텍스트, 기호, 상징, 심볼
이런 걸로 표현 안 되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미래 세대가 이제 초등생이 될 정도면 넘어간다는 거죠. 인간의 영역 중에 안 넘어가는 게 있다. 네. 뇌에 대한 본질을 이제 조금 최종 정리를 하면 뇌는 코디네이터예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이제 훈련의 영역에서 보면 뇌는 코디네이터가 핵심입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코디하는 거예요. 잘 코디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대한 항상성도 잘 조절하고 외부와 내부에 대한 상호작용도 잘 조절하고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에 대한 조절도 뇌는 끊임없이 최상의 그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면 뭔가를 맞추려고 하고 추운 지방에 가면 털이 빨리 자라고 더운 지방에 가면 털이 늦게 자라고요. 갑자기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백혈구가 가서 자폭을 해서 딱지를 만들고요. 인간은 그렇게 총사령탑인 뇌의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가장 근원적으로 조절자의 기능을 셋업을 하느냐? 유아기 때 한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 이 조절자의 기능이 제대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이 코디네이터로서의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뇌 바깥의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됐다는 것. 인간은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데요.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지적인 오늘날의 지적 생명체로서의 갖는 건 3만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근 3만 년에 호모사피엔스의 뇌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살았던 30만 년은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낮밤이 바뀌면서 자연빛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불과 수천 년 사이에 바깥에 인공 불빛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교란을 일어나죠. 네, 요즘에 왜 불면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송가체, 이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인체에 멜라토닌, 세로토닌을 조절하는데 빛이 없잖아요. 빛이 너무 많거나 빛이 완전히 오용이 되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가 왜 불면이 많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오니까 우울증 지수가 높죠. 거기는 멜라토닌 껌을 보통 씹는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바깥은 불빛이 커졌는데 안쪽에 우리 아이들의 뇌가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건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신체 정서 인지의 불균형, 6세까지, 문제는 6세까지 이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깥쪽은 빛의 세상이 됐고 안쪽은 불균형이 됐습니다. 이 불균형 사이에서 자유신경의 불균형, 항상성의 부조화의 6세가 발전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 오늘날 의학 패러다임을 바꾼 장내 미생물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었죠. 아토피 문제는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요즘 집집마다 뭐 프리바이오틱스니 이런 거 먹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39조 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식단, 두 번째 운동이에요. 인스턴트 배제하고 자연에서 나는 식물, 건강한 식단 관리, 아침 먹고 운동하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신경 발달 장애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의 위험성이 그 정도 커진 거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이 시기, 특히나 6세, 이 시기에 높은 위험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확 들면 신경퇴행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요즘에 핫 연구 주제입니다. 여하튼 아이들의 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유독 이렇습니다. 왜냐? 인간이 유독 가장 오랜 성인기 두뇌 발달 과정을 가지니까. 이 6세 신체 정서 인지 순인데
이때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불균형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치다른 것이 이런 디지털 인공지능 사회라는 거고, 뇌는 안 바뀌었어요. 뇌는 구조와 기능이 안 바뀌었습니다. 바깥 세상만 바뀐 거예요. 뇌가 안 바뀌었는데 바깥쪽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요 영상을 한번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어요. 네, 빈박질 가능하고요. 덤블링도 가능하고요. 이족 보행도 한 4~5살 정도 수준 가능합니다. 이게 이 주인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인수를 했죠. 자,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로봇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어떻게 바뀌었죠? 이게 인공지능 LLM이 도입된 로봇입니다. 불과 나온 게 5개월 전이에요.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근데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네, 보셨죠? 이게 이제 LLM,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로봇에 적용되니까 딜레이 없이, 지체 없이 대화가 되고 먹을 거 줘 하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것 중에 사과를 자기가 판단해서 집어서 인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기술이 현존하는 너무나 빨리 조금 위험할 만큼 속도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과의 세상에서.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20세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IQ가 그랬고요. 또 이게 이제 감각, 오감이 감각의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감각은 오감이 아닙니다. 뭐 너무나 오감의 세상이죠. 네, 가상현실까지. 이것은 정확하게는 외수용성 감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까지.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스크린 세대.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더 훈련시켜야 될 감각은 외수용성 감각이 아니라 내수용성 감각입니다. 영장류에게 가장 진화된 감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내수용성 감각이란 건 뭐냐? 인터셉션, 네, 몸의 상태, 몸의 여러 가지 신호를 뇌와 주고받는 내부 감각입니다. 내부 감각.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해도 제가 보면 17은 그냥 걷기를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걷지를 않아요. 느끼면서 걷지 않으면 그냥 걷는 거죠. 네, 내수용성 감각이 훈련되지 않는 거. 뇌체조나 이런 훈련들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몸을 관찰하고 몸과의 신호를 주고받고 내부, 내면으로 들어가는 감각이에요. 이런 감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흙을 밟지 않으니까. 또 줄어드는 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또 공을 던지면 공을 딱 받고 이게 고유 수용성 감각이거든요. 위치, 방향, 운동, 근육의 조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각. 이 요즘에 고유 수용성 감각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면 이게 약간 이미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충분한 운동과 감각 훈련을 하지 않아서 요즘에 두뇌 훈련 센터에 가면 이 감각 통합 훈련이 조금 낮은 친구들, 나중 되면 그 원인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우리는 그냥 다 예전에 줄넘기 하고 오징어 달구지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산을 돌아다니고.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다 드렸고, 네, 뇌교육 영역은 뭐 또 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신체 정서 인지의 통합적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 체계화가 된 것이 뇌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진화적 관점에서 생물종의 진화의 이런 두뇌 발달 단계를 이제 공부하는 게 뇌교육의 영역이고, 역량으로 보면 이 빙하 아이스버그 모델이라는 빙하 아래쪽입니다. 서구에서는 빙하 위쪽이 기술과 지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서구 교육이 지독체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을 이뤘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이제 내면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이거를 이제 내적 역량 혹은 셀프 임파워먼트, 스스로 자신의 내재된 역량을 높이는 것, 이것을 셀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여기 영어로 여기 나와 있는 지혜, 긍정 심리, 감각, 리더십, 근원적 자신감, 열정, 이 다 내적 역량에 해당하죠. 지금 우리 미래 세대에게 키워야 될 것은 이런 내적 역량에 해당하고 이제 뇌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또 이런 것 조금 기술 측면에서 원천 기술의 보스 측면에서 체계화가 되어 있고, 이런 전통의 심신에 대한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전통과 과학의 융합 차원에서 방법론이 되어 있고, 뇌교육의 대학원도 체계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뇌과학은 늦었지만 이런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많은 학문적 체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다행히 한국에서 정부에서 잘한 거죠. 여기도 서구에서는 이쪽 두 개만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의 국가공인 교육부의 공인 자격은 시작이 신체예요. 아주 최신 학문을 잘 반영을 한 거고, 동양에서만 있는 호흡, 이완, 명상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아주 그 강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부가 2009년에 공인화한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뇌철학, 이런 건 우리나라 옛날부터 뇌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